종부콩 같은 경우는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아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종부콩 같은 경우는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까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북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하는 게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요즘 밤이 또 철이에요. 아, 그쵸. 가을에 맛있죠. 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실은 예전에 밤은 진짜 가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엄청 귀한 간식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뭐 마트에 진공포장도 있고 뭐 사시사철 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밤나무에서 막 밤송이 떨어질 때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게 지금이고. 밤에는 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궁금해요. 밤이 기운나는 음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뭔가 애들이 이제 기운 없고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고 그러면 밤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죽을 썩어주고 준다거나 하는 기운 나는 음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보면 밤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요. 비타민 B군이라는 거는 내 몸이 에너지를 내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음식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맞겠죠? 그리고 밤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나게 해주는 음식인 거죠. 제철 음식 하면 또 이제 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도 있는데 그 중에 박사님 최애는 뭔지? 저는 밤 좋아하고요. 군밤도 좋아하고 군고구마도 좋아하고 혈당 주의보네. 박사님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을 잘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쏙 빠져있는 밤 레시피가 밤 파스타인데 이 밤 파스타가 실제 이탈리아에서 되게 잘 먹는 파스타예요. 근데 우리나라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밤 파스타라는 걸 잘 팔지 않잖아요. 밤을 가지고 파스타를 만드는 건데 소스가 밤 소스인 거죠. 파스타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를 들면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이런 것처럼 밤 소스로 만드는 파스타.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맛있어요. 밤 자체를 밤 퓨레 같이 만들어서 두유든 우유든 그걸 잘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소스로 쓰는 거여서 토마토 베이스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유에다가 밤 퓨레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크림 베이스에 조금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크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밥 먹을 때 우유랑 먹으면 맛있긴 하잖아요. 그거를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약간 밤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스타를 버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 자체가 지금 딱 달큰하고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잘 삶거나 아니면 약간 군밤처럼 잘 폭신폭신하게 된 밤을 우유 같은 걸 넣어서 싹 갈면 그게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흑임자 구유 같은 느낌의 그런 정도의 점성의 걸쭉한 밤 소스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밤 파스타라는 거죠. 근데 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견과류 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견과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지방이 조금 들어있는 건가요? 단위 중량당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밤 자체는 보통의 견과류들이 이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밤은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로 회복에도 좀 좋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피로 회복이라는 효과도 어떻게 보면 무슨 단일 식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우린 이런 거 피로 회복이 좋아요. 막 광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밤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도 내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것으로 도우니까 큰 틀 내에서는 피로 회복과 또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혈당에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게 또 고구마처럼 생 거냐, 찐 거냐, 삶은 거냐, 구운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고구마 때도 보면 생고구마,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올리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맛도 실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도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생밤, 삶은 밤, 군밤 있으면 그 순서대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밤이 가장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삶은 밤은 어찌 보면 적당하게 부드러운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단맛이 군밤만큼 많이 나지는 않고요. 생밤은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많이 먹으면 생고구마처럼 약간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밤에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특성상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찐밤이나 군밤으로 갈수록 비타민 C 함량은 낮아지고 생밤이 상대적으로 비타민 C가 높은 거는 맞죠. 기본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생밤이 어떻게 보면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군밤이나 삶은 밤 같으면 많은 개수를 드실 수도 있지만 생밤은 그렇게 드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밤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그 영양 성분이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밤을 삶은 밤이나 군밤만큼의 개수를 잘 드시지는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작은 밤 한 톨의 영양 성분 밸런스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밤을 어떻게 까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밤가게 전문가는 아닌데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사실 칼집 난 밤 파는 거 아시죠? 아. 칼집을 내서 파는 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되게 잘 사는데 아, 사실 저도 밤 가기가 힘들어서 그걸 사는 것도 있어요. 그 칼집 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거의 자동으로 까지더만.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았고 저도 밤을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까주기도 하셨는데 엄마가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뜨거울 때 까야 잘 까진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껍질이랑 이게 속껍질이 있잖아요. 밤이 뜨거울 때 이렇게 싹 하면은 겉껍질, 속껍질이 한꺼번에 싹 나가면서 빨리 까지는 것 같아요. 밤양갱이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당이 안 좋겠죠? 밤양갱으로 유명한 제과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양갱을 제가 썩 좋아하는 간식류는 아니어서 근데 맛있더라고요. 생각만
혈당만큼 달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먹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양갱이라는 것 자체가 혈당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밤 양갱 맛있겠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밤을 뭐 먹어서 내 몸에 어떤 특정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밤을 간식으로 먹는 대신 내가 평소에 먹던 이상한 간식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을 내가 평상시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어 라고 했던 게 있다면 그걸 밤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간식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을 건강하게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을 계속 까서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먹을 개수들을 좀 정해보시고 그 개수 안에서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은데,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재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 과량 드시게 되면 우리 밥도 다 먹고 밤도 다 먹으면 살도 찔 수 있기도 하고요. 혈당도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서요. 중간중간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뭐 이게 조금씩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아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네네.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그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가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이 막 솟고 막 그랬나 네,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아, 너무 좋. 아,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네. 비타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그냥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 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네.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제아잔틴, 뭐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변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옥수수를 다루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진짜 흔한 그쵸.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런 옥수수에도 좀 영양적으로 좀 좋은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옥수수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곡류인데 네. 우리가 곡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채소류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노랗게 막 반딱반딱하게. 그래서 맞아요. 그 옥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모든 채소는 선명한 컬러를 가질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들이 눈 건강에 좋은 거.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막 왕 들어가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그러면 그 옥수수에 있는 그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곡류니까 이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요. 옥수수 보면 입안에 뭐 많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네.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많죠.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제아잔틴, 뭐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변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노란색, 뭐 강력한 주황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의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옥수수는 우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옥수수 버터구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아, 맛은 좋은데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옥수수를 먹는 게 뭐 구황작물 간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 맘대로 먹으면 어때요? 맞죠? 그 개인의 기호니까 맞는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신선한 옥수수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뭐 버터에 굴려 먹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한 방법에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앉은 자리에서 몇 개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옥수수 드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옥수수를 구워 먹는 건 또 어떤가요? 버터에 하는 거 그냥 생으로 구워 먹는 생으로 구우면 잘 안 익고요. 결국에는 그냥 굽는 것 같은 그런 뭐 맛이나 식감을 내시고 싶으면 삶거나 찐 옥수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죠. 그 생 옥수수를 팬에다 바로 굽는다고 해서 걔가 속에까지 막 말캉말캉하게 그렇게 익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아까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삶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수 스프도 좋고요. 아, 저는 옥수수 죽도 추천입니다. 이거 완전 별미예요, 옥수수 죽. 우리 옥수수 스프 먹으면 노랗고 고소하고 이런 맛도 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죽은 쌀이랑 옥수수를 같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스프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단맛도 나고 옥수수 고유의 향미도 충분히 나지만 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미예요. 죽이나 스프로 먹으면 네. 확실히 소화되는 데는 도움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내가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나서 소화 안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죽이나 스프로 드시면 소화 흡수에는 훨씬 좋은 영향이죠. 속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네. 그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고, 네. 그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옥수수 자체는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되게 많은 탄수화물이에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이랑 상관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당뇨가 있어 나 옥수수 좀 조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이 옥수수로 따지면 뭐 반 개? 3분의 2개? 정도의 옥수수까지는 괜찮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옥수수 죽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옥수수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옥수수가 맛있어야죠. 아, 옥수수가? 네, 싱싱하고 좀 제철에 난 옥수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갈아서 쌀이랑 같이 갈아서 끓이시면 진짜 옥수수의 그 풍미가 완전히 녹아든 죽이 되고 뭐 씹는 식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씹는 식감도 나면서 옥수수 맛도 아주 강하게 나는 굉장히 고소하고 달큰한 옥수수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갈 때는 생으로 같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익힌 다음에 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좀 빨리 하시려면 그냥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게 죽을 끓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끓이실 수가 있죠. 아, 그 귀찮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럼 이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옥수수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권장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 질환의 유래 자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서 이게 신질환으로 합병증처럼 온 케이스라면 여전히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의 옥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옥수수 죽처럼 옥수수 약간 뭐 다른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완성된 요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과량 드시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이니까 뭐 신장 질환 앓으시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 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요?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뭐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